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끝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구독자가 7만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빠르게 눈치채시고 댓글에다가도 7만 넘었네요 라고 해주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어느덧 참 7만이 넘었었고 그동안에 한 번도 2년이 넘게 웜의 신박을 아마 2년 전에 4월 한 5일쯤인가 시작을 했었으니까 벌써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제가 구독, 좋아요 말씀드린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7만을 넘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7만 1000인데 이번 주에만 1000명 이상 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동안에 참 2년 전에는 제가 이 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 참 이렇게 코가 꽉 막힌 목소리로 제가 들어도 정말 못 듣겠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런 응원의 메시지 또 보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기적 같게도 최근 1년 동안에 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좋다라고 또 함부로 이렇게 이제 다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제 코 상태도 좋아지고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도 참 많아지고 이제는 댓글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분이 여기 계셨구나 하는 걸 느낄 때도 뭐 또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좋은 느낌도 받습니다.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 실적 맞추기 해서 맞추신 분 책에다가 사인해서 보내드리면서 보면 샌디에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해에서도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무쪼록 웜의 신박도 그렇고 채슬리 모닝브리프도 그렇고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뭐 박승구의 스페셜 리포트 등등 우리 채슬리 TV 들어가 보면 제일 위에 딱 적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그나마 저희가 투자하시는데 올바른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고 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고 하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채슬리 TV를 만들게 된 계기가 그동안의 동학개미 혁명 뭐 그러면서 20년, 21년도를 거쳐오면서 그 투자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4년 전에 존리 대표님도 우리가 참 금융 문맹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지금도 주식 시장에서 개선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할 때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고 우리가 뭐가 얼마나 이 주식판이 경제 규모 대한민국 하면 이제 뭐 독일, 일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선진국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티네이저들이 또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금융 시스템이 그동안에 너무나 후진적이었고 금융 지식이 여러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은 잘 모르시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바닥에서 한 30년 있고 미국 가서 유학도 해봤고 미국에서 펀드를 평가하는 회사에서 인턴도 했었습니다.
리플 어널리티컬 서비스라고 그런 회사 가서도 일을 또 해보고 하면서 우리의 금융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래도 어렴풋이 좀 아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부터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진정 금융강국 우리나라가 뭘 해서 잘 못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반도체가 우리가 무슨 반도체야 했던 1991년 2년 이때 세계 최초로 256메가 뭐 이런 거 막 발표하면서 세계 반도체 강국이 됐고 조선 강국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도 탑티어로 올랐었죠. 문화 콘텐츠 이런 거는 안 될 거야 했는데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참 뛰어난 그런 국민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금융강국도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슬리가 최고의 금융회사는 아니겠지만 저희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면 다른 많은 이 금융의 고수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면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40조를 쓸어 모아서 이거 잘못하면 또 외국인들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경제가 이 분업화를 통해서 그 나라의 부가 같이 분업을 한 나라가 모두의 부가 다 증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국부론에서 나중에 리카르도의 뭐 비교 우위론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서 전 세계가 그렇게 굉장히 분업해서 전 세계의 나라의 부가 다 같이 동반 성장하는 걸 우리가 그동안에 100년 동안에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하는 부분, 우리 채슬리가 잘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부의 시너지가 날 거라고 믿습니다. 앞에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자,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이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재밌는 댓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트 있게 해주셨는데 1, 2부 연속해서 업로드 되니 그나마 덜 번거롭네요. 자장가가 끊어져서 아쉽기는 해요. 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무시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제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잠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요즘 갈수록 밤에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지수가 2300, 400, 500은 사실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우량 주식을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는데 또 2860이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PER이 21배가 넘어가고 그러면 그래도 저한테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21년도에 주가가 비쌌을 때 그래도 여기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 약간 좀 완곡적인 표현으로는 여기는 트레이딩 바이 구간입니다. 뭐 트레이딩해서는 왔다 갔다 매매 잘하시면 벌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방송을 듣고 제가 나오는 방송을 같이 계속 팔로우해서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지수 자체가 표준 편차, 미국도 지금 표준 편차로 보면요, 스탠다드 1 디비에이션 1 표준 편차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학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종교 분포에서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 표준 편차만 한 68% 됐나요? 2 표준 편차가 한 95 되고, 그죠?
3표준 편차되면 9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1표준 편차를 지금 벗어난 가격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또 마음이 항상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목사님 말씀을 틀어놔도 이 목사님 말씀이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 말씀까지 막 이어지면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법륜스님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도 법륜스님 말씀은 잘 때는 안 듣는다고요.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잠이 깹니다. 법륜스님 말씀은. 아무튼 아직까지 저희 웜의 신박이 자장가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잡설이 길었는데요. 한번 신문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모든 수입품 10% 관세 소득세 폐지, 벌써 트럼플레이션 공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대선 구간에 자꾸만 다가서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됩니다. 이 주식 투자는 그 산업의 성장성하고 그 성장성에서 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뭔가, 예, 그 기업의 어떤 경쟁구도 파악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모든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금리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대중 심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보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 덕후 있고 한 분야에서 대단한 집중력으로 천재적인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하는 이유,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유는 저는 딱 하나,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어떤 센티멘트, 심리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 대중들의 센티멘트에 영향을 많이 줄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가지고 지나치게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았을 때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딱 깨지잖아요. 그러면 1987년 블랙만데이 때처럼 그게 프로그램 매도를 또 동반하면서 언제든지 한 방에 또 확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 대중들의 센티멘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승리 확률 높아지자 IRA 폐기, 무차별 보복 관세,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토론에서 완승을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IRA 폐기 등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트럼프 2기에 대한 산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서 언급했던 경제 관련 공약을 정리해 보도하며 일부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1기의 가장 특징적인 경제 정책이었던 무역 분쟁이 전 세계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미국의 연간 수입액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경제를 둘러싼 연결고리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를 미국에 수입할 때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했고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6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바이든과의 토론에서 재임 당시 내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철강 산업을 구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미국 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감세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의회를 방문해 소득세를 폐지하고 이를 관세 수입으로 대체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부의 편중 현상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철강 산업을 구했다, 관세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유무역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됐을 때 트럼프는 관세를 높여서 자국의 철강 산업을 구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 잘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를 예를 들면 포드나 GM이 자동차 강판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 강판 가격은 뭐 킬로그램당 $200인데 중국산을 쓰면 $100를 쓸 수 있다면, 중국산을 써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 차익이나 아니면 그 자동차의 가격 자체를 그 $100만큼 더 낮출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낮추면 그거는 그 GM의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가 그만큼의 혜택을 보는 거고요. 만약에 가격을 낮춰주지 않으면 GM의 회사가 그 낮은 강판, 낮은 저렴한 원재료를 씀으로써 이익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철강 산업만을 위한 조치이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전체의 부를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쉽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팁 소득에 대한 면세를 제안했고, 기업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거론을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였던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까지 확 낮췄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당시 트럼프는 15%로 낮추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저는 무조건 주식시장이 6개월 이상 랠리가 있을 겁니다라고 했던 부분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었었죠. 35에서 그때 18%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15%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15까지는 못 낮추고 21%까지 낮췄죠. 세금으로 내야 될 돈 14%가 기업에 남게 되면, 미국은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일치하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주주의 몫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개선하지 않아도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미국 주가가 그때 저는 급등할 거다라고 믿었던 이유가, 이렇게 세금 정부가 가져가야 될 몫을 주주가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의 이 법인세를 뭐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확 낮추는 뭐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2017년과 같은 그런 랠리는 사실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2016년만 하더라도 16년에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16년 초에는 중국발 위기 등 해서 2015에서 16년 넘어올 때 그때 경제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겪고
16년 말부터 17년 그렇게 가파르게 주가가 오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2023년부터 벌써 주가가 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장을 좋게 보지만 아주 급등장 대통령 1기에 아주 급등장이 도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도 주시하고 있는데 주요 자동차 제조 기업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에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트럼프 캠프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요. 특히 트럼프 2기에서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보조금, 기후 기술 관련 세제 혜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내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또한 그는 엄격한 이민 규제를 내세우며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또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도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전체 고용시장에 영향을 또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026년에 만료되는 만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의중에 순응하는 인물로 의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트럼프 1기 당시 그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2018년 초였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을 자넷 옐런 이후 연방준비은행 의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멈출 줄 알았는데 2018년에도 금리 인상을 4번이나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트럼프가 엄청나게 욕을 하죠. 시진핑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자, 헤리티지 재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작성한 제안서 프로젝트 2025에는 연준의 기본적 목표로 꼽히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가운데 고용 관련 목표를 삭제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언급을 했지만 연준의 역할에 축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주규석 부장이 가져온 리포트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트럼프 2기에 대한 아주 2페이지인데 상당히 내용이 좋았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반도체 반등 와중에 삼성 발목 잡는 노조. 네, 오늘 모닝 브리프에서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8일 오전 11시 어제네요. 삼성전자 노조 집회가 열린 화성 사업장 H1 정문 앞 우천 속에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검은색 우비를 입고 빨간색 머리띠를 두른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 노조원 3천여 명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고요. 개선언과 구호 외치기, 임을 위한 행진곡, 파업과 단결투쟁과 재창, 조합원 현장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됐고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현장이었습니다. 전삼노는 이날까지 10일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을 강행을 했고요. 노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엄포도 났네요. 2024년 연봉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855명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고 초과 이익 성과급 기준을 개선하고 유급 휴가 약속 이행하고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전자의 최대 노조인 전삼노 조합원은 약 3만 명으로 전체 직원 12만 5천 명 중에
24% 수준입니다. 전삼로는 삼성전자, 기흥, 평택, 천안, 온양, 구미, 광주 사업장에서 조합원 6,540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을 했고요. 노조는 반도체 설비, 제조, 개발, 직군에서만 5,000명 이상 인원이 왔으니 생산 차질은 무조건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2차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고 사측이 10일까지 제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15조 원 영업적자 수렁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미래 AI 반도체 투자에 집중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노조가 생산 차질로 압박을 하며 거리로 나선 것에 대해 국내의 삼성전자 투자자, 고객사, 외신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자사 측은 이날 실제 총파업에 참가한 인원이 6,000명에 미치지 않고 당장 생산에 차질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네요. 다만 노조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회사 기업 가치와 생산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 위기와 경쟁력 훼손을 염려하고 있는데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번 파업은 자해라며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돼야 하는데 파업으로 멈추면 노사 모두에게 손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전례 없는 노조 총파업이 삼성에 타격을 주고 기술산업 전반에 유사한 노동운동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파업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에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생산의 3대 요소는 자본, 그리고 토지, 노동이잖아요. 이 세 가지에서 자본가는 돈을 대고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매출해서 매출 원가 빼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마지막에 수익을 남기잖아요. 그 수익을 남겼으면 그 수익은 이제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이 되고요. 그게 이제 주주인 거죠. 그리고 그 자본가가 가기 전에 이렇게 회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러 가지 전기부터 전력 그리고 군사, 경찰 등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세금을 내. 그게 바로 이 정부가 법인세로 가져가는 부분이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는 게 자본가에게 떨어지는 몫이기 때문에 자본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노동비를 줄이려고 그럴 거고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 생산이 결국은 우리의 노동력이 투입돼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한테 충분한 보상을 달라. 네, 이 줄다리기는 영원한 숙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딱 맞는 스윗스팟 그 임금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에 대한 아침에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갤럭시 노트 7 사태 있었잖아요. 그걸로 수조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 기아도 몇 년 전에 그 리콜 관련돼서 손실 또 1, 2조 정도 잡았었죠. 자, 그랬을 때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때문에 5조의 손실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연평균으로 25조씩 이익을 낸다고 보고요. 그러면 10년치 이익을 좀 땡겨와서 주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PER 10배 정도에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치에 25조. 물론 미래 10년 뒤에 25조는 한 30조에서 금리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가 25조겠죠. 그러면 총 250조가 되는데 그 미래 캐시플로우의 합이 자 여기서 5조
손실이 이번에 한 번에 빵 난 거잖아요. 이게 매년 리커링이라고 하죠. 매년 계속 발생하는 손실인지 아니면 일회성 손실인지. 그래서 일회성 손실이 5조면 전체 250조에서 5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아닙니까? 그죠? 네, 250조, 25조가 10%고, 그죠? 그러면 주가는 2% 정도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이번 5조 손실로. 예,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올해 25조 정도 나야 되는데, 와, 5조나 손실이나, 야, 그러면 20%잖아 하면서 주가가 20% 이상 빠지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주가 하락의 폭과 그리고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폭이 다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통 투자의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 일회성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가가 올라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아니 경제가 박살났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와? 근데 미래 10년으로 따져보면요. 그 해 코로나 때문에 이익이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25조에서 12조 5천억이 날라갔다고 하더라도 전체 250조에서는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주가가 박살났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요 얘기를 해주면서 실제로는 주가가 5% 빠지는 게 맞지만 지금 주가가 30% 빠졌으니까 네, 지금은 주식을 사면 무조건 먹는다라고 하면서 35% 빠졌었나요? 2100에서 1430 갔으니까. 그래서 파업에 저는 얘기가 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는